공동명의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재산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받으세요. 그 결혼할 때 무조건 나 집은 공동명의 반반해야 돼. 네. 뭐 이러는 부부들도 좀 그렇죠, 있거든요. 많이 있죠. 워낙에 뭐 세금 절세도 있지만 그냥 공동명의를 해놔야 내 재산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도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혹시나 뭐를 나중에 이혼할 때 네. 공동명의를 해놔야지 뭐 안전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요 공동명의가 실제로 이혼할 때 어떤 뭐 유의미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니까 부동산에서 최종적인 소유권 취득은 등기입니다, 여러분. 등기. 등기가 가장 중요하죠. 예. 네. 등기가 넘어오면 이건 법적으로 내게 되는 거니까. 네네. 등기가 안 나오고 뭐 백날 이제 옛날에 명의신탁이라고 있었거든. 내가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 네네.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를 해놓고 자명으로 실제로 내 하고. 거다. 네. 내 거 안 돼요 이제는. 그 이제는. 사람이 내 거라고 막 입 닦으면은 그 사람께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등기가 정말 중요한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백날 남편이 아 이거 당신 거야 명의는 네. 내 거지만 내가 다 당신 다 줄 거야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 등기를 받으셔야 돼. 한 10%라도. 10%라도. 50%면 더 좋고. 받는 순간 그게 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네. 별산. 외국에는 공동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별산제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는 어떻게 돼?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 처분은 소유권자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의자가 되면 남편 명의면 남편이 팔아도 아내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마음대로 대출받아도 아내가 건들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공동명의로 하면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 갚고 을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을구에 건재당 있는 거잖아요. 네네. 공동명의로 한 순간 내가 건재당권자가 되는 거 마찬가지야. 공동명의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재산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받으세요.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명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스탑을 걸 수 있죠. 뭘 할 때 내 동의 없으면 못해 그렇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다. 가장 큰 권한이고 내가 법정의 소유권자가 되고 네. 긴급 시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든지 이혼했을 경우에도 유리하세요. 이혼할 때요? 이혼할 때 왜냐하면 이혼할 때는 사실 기여도에 따라 나누거든. 네. 이 부동산을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부동산 살 때 네.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집값이 이제 대출을 받고 하면은 이 대출금을 누가 갚았느냐. 그것도 기여도의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동산을 누가 샀느냐 누가 투자를 권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연결되는데 네. 그때 만약에 이제 기여도가 이제 서로 막 서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누가 기여도가 많다고 주장했을 때 명의자 같은 경우 법원에서도 부인 명의로 이분을 해줬다는 것은 부인에게 기여도를 50% 정도 인정한 거구나. 인정한 이런 거구나. 게 깔려 있어요. 아무래도. 네. 내가 최대한 많이 부동산 등기부에 공유 지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여도라는 게 결국에 기여도. 또 어떤 그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재산 형성된 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예, 예. 그럼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네. 결혼하기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있었다. 1년 만에 네. 그냥 명의를 50% 해줬어요. 네. 그럼 그리고 바로 이혼을 해버리면 네.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는 너무 안 욕심장이죠. 1년 했는데 10억짜리 집에 5억을 받아가 그건 너무 그건 안 심하고. 되고. 적어도 이제 그건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 네. 결혼 전 재산이나 시부모님이나 뭐 처가부모님 해준 재산은 적어도 5년 10년은 지나야지만 재산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이제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뭐한 1년 2년 살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그래도 1년 살아도 받는 게 좋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여도가 없는데. 어쨌든 명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의를 내가. 가지는 사람이 협상의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경매에서 낙찰자가 또 이제 그 딱 받았다. 세입자가 있어요. 그럼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 명도도 해야 되고. 명도. 네. 명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 명령도 있고 네. 법원에 그다음에 또 뭐 이사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게 네네. 있고 세입자가 버티고 나 못 나가. 음. 그러면 이거 사실 골치 아프거든요. 네네네. 마찬가지야. 집도 명의자 나 명의 못 빼. 아내가 이분에 1년 살았는데 네. 반 줘. 그럼 어떡할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되네. 이거 법원 재판하고 판결 받아 2년 3년 걸리고 저 아내가 나 이혼 못해. 이혼 못해. 나 유책 없어. 유책 없어. 그러면 계속 살아야 되고. 이혼해 줄 테니까 50조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협상을. 그럼 이혼 도장 찍어줄게. 협상력이 생기는 등기 그거 내 앞으로 한 거 50%. 그래 내가 봐줬다. 30% 봐줄게. 이렇게 협상할 때 협상의 카드가 돼요. 그러면은 이 공동명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혼을 고려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거네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메리트죠. 받는 사람. 그럼 반대로 주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 해줘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명의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의를 만약에 못 가지고 있었다. 네. 아내 입장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죠. 네. 집에서 버티세요. 안 나가요? 세입자가 버티듯이. 점유를 하고 그냥 안 나가. 끝까지 난 못 나가. 나 이혼하기도 싫은데 네. 이혼 소송 당했단 말이야. 네. 안 나가. 네. 그렇잖아요. 애도 네. 키워야 되는데 네. 그냥 빈번으로 나간다고 말이 되냐고.
그리고 남편은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집이 한 지금 30억인데 네. 너 10년도 안 살고 뭐 한 5년 살았기 때문에 3억 준다? 물론 3억도 큰 돈이지만 네, 네. 남편이 갖고 있는 30억이 한 10%도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애 둘 키워야 되네. 그래서 애 살 수 있게 작은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해 줄 때까지 못 나가.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명의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네. 집에서 버티는 사람이 유리하구나. 이게 이 조정을 많이 네, 해보니까. 하긴 그렇죠. 이게 네. 경매도 안에서 버티기 시작하면 버티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법원에서 소송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인도 명령이라는 이게. 물론 제도가 있지만 이거 옛날에 네. 명도 소송하면 그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바로 세입자 뭐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짐 같은 거 빼내면 큰일 나요. 법원 통해서 명도 소송해야 되거든. 이것도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아내라고 하면은 아내라고 더 하면. 법원에서도 조심스럽죠. 법원에서도 아내랑 애들이랑 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 집에서 버티세요. 집 안에서 계속 계셔야 된다. 요것도 궁금합니다. 예물하고 혼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다 재산인데 네. 결혼하고 또 바로 이혼하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명의가 없는 재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걸 나눠요? 갖고 버티세요. 그것도. 이것도 오늘 몸에 팁 차고 많이 있어야 돼?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법원에서는 기록을 보고 봐요. 기록. 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네. 응? 금융재산은 통장, 거래 내역 다 있잖아요. 다 기록이 있어요. 네네. 기록이 있는 건 딱 되는데 귀금속, 다이아몬드 반지 기록 있어요? 애매하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안에는 현금, 달러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잘 나가는 이제 그 전문직이야, 전문직. 뭐 특정 직업이 아니라 네. 전문직 중에 하나인데 집안 금고가 있는데 금고 큰 금고에 막 그냥 현금, 달러, 금괴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와, 우리 남편 잘 나가고 돈 잘 버나 보다. 근데 이혼을 하게 됐어. 네. 이혼 소송에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제 사람이니까 돈 많겠지. 딱 보니까 재산 다 빼돌린 거야. 부동산 이거 뭐 다 빼돌렸어. 네. 와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네. 배신감도 느끼고. 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근거 있는 걸 싹 가져왔어. 네. 싹 챙겼어. 그래서 이 변호사님 저 근거 있는 거 다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처벌받나요? 했더니 처벌은 안 됩니다. 부부간에 절도죄 안 되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 앞으로 가져오면 안 되지만 네. 법적으로 처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이 동산 집에 있는 현금 이거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예물 혼수도 내가 꼭 갖고 싶은 예물 있잖아요. 그럼 네. 먼저 가지세요 일단. 나중에 또 그 협상의 키가 될 수 있거든. 남자 시계여도 그냥 남자 시계여도 이거 무조건 내가 해준 건데. 내가 해준 해줬다.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 협상의 카드야. 남자가 이 시계 난 꼭 갖고 싶어. 그럼 시계 주고 다른 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점유를 하고 이게 소유를 하고 버티고 있어야지. 이게 또 합법적인 이 범위 내에서는 또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사실 뭐 집에서 버티는 거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뭐 아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아내가 비상금을 계속 네. 예를 들어 모은 거야. 네. 소위 말하는 뭐 남편이 준 돈에 네. 한 50%를 만약에 빼가지고 네. 계속 뭐 어떻게 다른 데 네. 통장을 만들든지 네. 현금을 막 한 거야.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인정을 못 받겠네요. 어렵잖아요. 예, 이것도 오늘 제가 팁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비상을 꼭 갖고 있으려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남는 순간 재산물한테 대상이 돼서 반은 줘야 되니까. 그래요.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기록에 듣는 순간과 재산물 대상이 되는 거야. 무조건 반. 근데 계좌 없이 내가 갖고 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게 상대방? 네, 그렇죠. 그 아까 그 기금성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 증거 자료가 남으면 하여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돼요. 있다. 네, 거의 모든 재산 다 돼요. 야, 그러면은 그건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다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이 주식을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근데 아내는 이제 속 터지니까 네. 주식 좀 그만해요. 네. 맨날 반대만 해. 네. 대박이 났네. 네. 어떻게 될까? 남자는 이거 다 내가 한 거 너 반대했잖아. 못 줘. 네. 아내는 그래도 결혼 중에 생긴 거니까 나눠. 네.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애매한데요? 나눠야 돼요. 그래도 나눠야 돼요. 반대해도. 코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요? 코인에 빠져 있는 사람 아내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네. 그 비트코인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대박 났네. 네. 그거를 막 해외로 빼돌리고 막 이렇게 막 뭐 현금화하고 막 금괴로 쉽지 바꾸고 않죠. 이러면은 네. 이제 증명은 그러면 이제 입증을 다 해야 돼. 달라는 사람이 해야 돼요. 뭐든지 재판은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이혼하고 싶어 이혼 사유 입증하듯이 재산이 있어요 입증하세요. 근데 부동산 너무 쉽죠. 네. 등기부 띄워보니까. 그렇죠. 뭐 주식도 너무 쉽죠. 코인 어떻게 입증할 거야? 애매하네요. 근데 아주 요즘에 쉬워졌죠. 4대 거래소만 지금 신고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옛날 중구난방 수십 개 이거 네네.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은 거의 다 4대 거래소 안에 있어요. 아. 남편이 뭐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고 뭐 다 나와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인출을 해버렸네. 바이낸스 바이빗으로 인출해버렸네. 해외로 보내고. 해외 보내. 그러면 해외 거래소는 조회가 안 되거든. 우리나라의 재판 관할이 한국에만 미치지
조회가 안 돼요. 야, 그럼 코인 쪽으로도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겠네. 그러면 이제 출금 기록을 내니까 출금 기록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되거든 논리적으로. 근데 이것도 하여튼 좀 코인은 복잡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부동산은 사실 이혼 소송하는 와중에 막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갈 수도 있고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막 1년에 10몇 %씩 네. 올라갔는데 그러면 처음 소송할 때 기준으로 그걸 나누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시가로 나누는 건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재밌죠. 이 재판할 때 정말 제가 작년에 특히 작년에 주식 말씀하신 코인 대로 막 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이제 제가 한 사건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부가 이혼할 때 그냥 바로 이혼하는 게 별거부터 시작합니다. 별거부터.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음. 근데 별거를 한 3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10억이 12억이 됐네. 네. 그 아내가 나 이걸 받아야겠다 해서 이제 네. 이혼 소송합니다. 이혼 소송할 때는 이제 한 14억 정도가 됐어. 야, 그 사이 또 올랐으니까. 계속 오르잖아. 네. 근데 이혼 소송이 이제 길어진다고 했잖아. 어렵고. 네. 이게 1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가거든. 그러니까 1심이 이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가는데 그럼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보통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KB 시세요. 네. KB 시세 아시죠? 네. KB 시세를 조회를 해요. 네. 재판 도중에. 네. 근데 원래는 법원에서는 변론 종결 당시 시가거든요. 재판 끝날 때 당시. 끝날 때. 근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럼 재판 네. 끝날 때 바로 KB 시세 조회하면 또 시세가 이게 한참 바뀌니까. 걸리니까 보통은 재판 도중에 KB 시세를 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재판이 2년 정도 걸리면 한 1년 반 정도 의 시세 그때 조회를 했을 때 그 KB 시세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항소를 해. 그러면 14억짜리가 갑자기 16억이 돼. 항소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거든. 이제 그 원고의 입장에서는 돈 받는 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계속 재판을 끄는 거야. 계속 오르 오르거든. 야, 이게 이혼이 재테크에도 우선이 돼. 중요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5억 받을 사람이 네. 나중에 20억 되면 그 10억 받는 거야. 두 배를 야. 더 받는 거야. 재판 오래 끌면. 서울 아파트 막 2배 된 것도 있으니까. 2배 된 것도 있으니까. 와. 더군다나 이게 중간에 재건축 재개발됐다. 그러면 이게 뭐 2배 3배 되잖아요. 네. 그럼 막 3배 기준으로 하거든. 오른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준호사 입장에서 우리 의뢰인 남편이 빨리 이혼하세요. 빨리 준호사 다 주세요.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갑자기 막 항소하면서 소송을 질질 끌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줘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시간 끌고. 야, 그렇군요. 그리고 옛날에 조정할 때는 받는 사람이 빨리 돈으로 주세요 그랬거든. 네. 요즘에는 집으로 달라고 그래. 다 집으로 달라고요. 집으로 달라고 그래. 시대 바뀌었어요. 코인으로 달라고 했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 큰일 났죠. 이럴 예. 거. 절대 코인이나 주식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저기 빚은요? 대출도 있잖아요. 보통. 대출 대출 같은 건 어떻게 정리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인데 대출이 5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집은 10억짜리 집이 아니라 5억짜리 집인 거예요. 그럼 5억에서 절반이니까 2억 5천씩 나누는 거죠. 그럼 빚도 반반씩 나눠요? 빚도 원칙적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쉽죠. 집이 10억이고 대출은 그 대출 빼고 나머지 순재산을 나누면 되니까. 근데 네네. 집이 10억인데 빚이 15억이네. 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네. 5억의 빚은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것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5억을 나누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네. 왜냐하면 은행이나 뭐 대부업체에서 그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네네네. 원래 있는 사람한테 해주고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이 빚을 어디다 썼는지 이것도 복잡해서 옛날에는 빚은 그 명의자, 채무자가 그냥 또 안 넣게 돼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채무는 자기 명의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할 때.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떠나야 되니까. 재산은 공동명의, 채무는 재산은 내 거, 딴 사람한테. 채무는 네 거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 아내가 공무원인데 네. 공무원들이 신용이 좋잖아. 남편은 사업을 하고. 그러네요. 네. 사업장이 필요해가지고 아내한테 당신은 신용 좋으니까 당신 명의로 좀 신용 대출 좀 받아줘.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준 거야. 정말 착한 아내죠. 네네. 근데 남편이 이걸 사업을 하다가 또 역시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빚이 더 많아졌어. 네. 부부가 싸움이 커져서 이혼하게 됐어. 네. 자 이때 남편이 아내 당신 명의는 당신이 갚아 난 몰라. 이렇게 그냥 나 몰라를 한 거야. 그 아내가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소송을 했거든. 네. 이거 너무 억울하다. 네네. 이거는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이 빚은 남편이 떠나야 된다. 그 재판에서 남편이 이겼어요.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빚이 어디다 썼느냐. 상대방이 썼으면 그 사람도 또 안 알아.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한 것도 너가 동의해서 한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입증해야 되고 또 복잡하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채무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절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 부동산, 둘째 채무. 채무도 다른 사람 채무를 내가 떠안으면 안 되니까 뭐 그 사람 하고. 네. 그다음에 비슷한 게 이 바지 사장도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자 명의도 아무리 친한 사람은 내가 하지면 안 돼요. 세금이나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다음에 자동차. 네. 자동차도 다른 사람 꼭 빌려주면은 그 사람 책임지면 명의자가 책임지는 거야. 그렇죠, 빌려주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카드도 빌려주면 그 사람이 쓴 거 다 내가 책임져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아까 네.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별거를 한 1, 2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별거 하면은 거의 또 이혼 준비를 또 미리미리 할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재산을 막 빼돌리거나 그렇죠. 막 명의를 막 바꾸거나 막 이렇게 팔아서 막 금으로 바꾸고 막 뭐 네. 코인 바꾸고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게 많죠. 이혼을 뭔가 대비해야 되는 분 네. 입장에서 뭔가 남편이든 아내든 네. 재산을 막 빼돌릴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나한테 막 안 주려고 할 것 같다. 이럴 때 뭔가 사전에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이혼 재판이 얼마나 어렵다고 했어요. 그거 다 입증해가지고 또 네. 뭐 1년, 2년 걸려가지고 그 2년 지나가지고 겨우겨우 판결 받았어. 네. 아 남편 20억 재산인데 이제 재산보다 50% 받아 10억 판결을 딱 받았어. 네. 남편한테 판결을 딱 갖고 아 당신 이제 내가 2년 동안 소송해가지고 10억 판결 나왔으니까 10억 줘. 남편이 뭐라 그러냐? 29만 원밖에 없어. 아, 아 그럴 수 있죠. 나 네. 내 명의로 29만 원밖에 네. 없어. 29만 원 가져가. 어. 어떡할 겁니까? 판결문에 10억 써 있어. 네. 이거 그냥 종이에요. 10억 뭐 어쩌라고? 네.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재산이 없는데. 없는데. 나 없다니까. 그 많은 재산 없어.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찾아야 돼 내가. 찾아서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요. 이미 다 비트코인에서 해외로 빼들었는데 어떻게 찾아? 네. 그럼 못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재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판을 묶어두는 거예요. 네. 그걸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네. 가압류 그 부동산 등기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딱 돼 있으면 그거 누가 사요? 안 사죠. 안 사죠. 대출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딱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거는 이혼의 선전포고네요? 그렇죠. 선전포고고 법원에서도 이거는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뭐 증거가 조금 부족해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제 법원에 원망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안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은 좀 까다로워. 가압류는 이제 좀 쉽게 해주거든. 그래서 가압류 더 빨리 좀 거셔가지고 이게 또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소송까지 안 네. 돼도 딱 부동산 딱 묶여버리면 네. 이게 또 언제 묶이냐면 남편이 이 부동산을 팔기 직전에 또 가압류하거든. 남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빨리 그렇죠, 팔아야 그렇죠. 되는데 아니면 세입자 드려야 되는데 아내가 딱 가압류해버리면 꽉 막혀버리잖아. 가압류하면 뭐 전세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어렵죠. 당신 해달라는 다 해줄게. 빨리 풀어줘. 이런 경우 있거든. 그러면 반대로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그냥 쉽게 받아줘요? 좀 쉽게 받아주는 이혼 편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다? 부부고 이혼할 거면 막 사실 안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야, 그러면은 부동산도 가압류 걸고 뭐 통장도 걸고 뭐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라. 근데 이제 부동산이 좋은 게 네. 이 부동산은 이제 가압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보증 증권으로 이제 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뭐 통장 가압류는 그 현금 공탁을 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30%를 예를 들어 10억을 내가 통장 못 거두려면 2, 3억을 법원에 공탁해야 되니까 물론 나중에 찾으시지만 네.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부동산 부동산 와서 전세금도 가압류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도 가압류 가능하죠. 그렇게 걸어 놓으면은 뭐 사실상 이혼이네요. 이제는 그렇죠. 전쟁이네. 네, 전쟁 어쩔 수 거고, 없네. 네. 근데 그게 차라리 나중에 재산 다 빼돌리고 돈 없다라고 그렇죠. 할 때 훨씬 좀 마음이 좀 편하죠. 아무래도 좀 낫다 그런 거군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뭐 이혼할 때 거의 뭐 전쟁처럼 막 전투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제일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어떤 그런 뭐 조언이나 어떤 이런 게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제가 또 억울한 게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만 시키는 변호사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여러분이 멀쩡한 부부가 제가 이혼하세요 그럼 이혼합니까? 안 하죠. 정말 이혼이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또 이혼을 또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혼이 안 되게 또 도와드려요. 이혼을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재결합하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혼할지 말지는 여러분 행복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우리 투자도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아. 난 근데 코인 맨날 떨어져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스트레스. 얼굴 파래주고 그냥 주식 맨날 팔아앉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도 너무 많이 내릴 것 같다. 코인 내려. 손절이란 말 있잖아요. 손절. 저는 그래요. 이혼도 손절이 필요해요. 이혼은 손절이다. 왜냐면 이 사람하고 사면 너무 불행해. 네. 앞으로도 10년 이상 불행할 것 같아. 손절하세요. 손절해야만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행복해질 수 있거든.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좀만 버티면 오를 것 같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부동산도 지금은 좀 침체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오를 것 같아.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 같아. 이 사람도 뭐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원래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고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나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네. 그게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긴. 같이 그렇죠. 어려웠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은 설령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이혼과 이 재테크의 어떤 이 투자 마인드가 이렇게 같을 네, 줄을 그렇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건 다 비슷해요. 야, 네. 이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에 어찌 보면 인생을 투자금으로 삼아서 그렇죠. 투자한 거기 내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다. 아, 그러니까 결혼이. 이 종목이 잠깐 흔들리지만 다시 또 반등할 수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치 투자 아닙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렇죠. 좋은 네. 좋은 회사, 네. 좋은 부동산은 잠깐 내려가도 언젠가 오른 거 아닙니까? 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정말로 좋은 사람이면 힘들어도 이 사람 같이 있으면 결국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좀 잘 판단해 보시고 참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손절해야 된다. 다른 손절. 네. 결국 인생이란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잘 갖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도 쌓고 부도 늘리는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대한민국 대표 결혼이자 이혼 멘토 이인철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인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